안녕하세요. 자, 내부관리반 헌법 OX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OX 문제 푸는 거는 틀리기 쉬운 문제, 헷갈리기 쉬운 문제들 그런 부분을 미리 연습한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OX 문제는 거의 대부분 X인 걸로 문제를 냅니다. X인 걸로. 즉 읽어보고 맞는 문장이네. 요거보다는 틀린 문장인데 어디서 함정을 파서 틀린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무슨 말인 거니? 법에는 안 써 있는데 법에 없는 걸 추가로 넣어서 해석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물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즉 원래 법률 내용만 봐서는 좀 이상한 법인데 이걸 합헌적으로 법률 해석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결론은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그거죠. 지방자치단체 장은 서울시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부산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얘기를 하면은 서로 자기 공무원들을 서로 바꾸고 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법률 조항이 이렇게만 돼 있으면 문제는 그 소속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나 서울로 출근해야 되는데 부산으로 발령이 나고 부산으로 나가던 사람이 서울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는 걸 헌법재판소는 법에는 이렇게만 써 있지만은 여기 뭘 집어넣으면 된다? 그 소속 공무원의 동의를 얻어서 이 두 사람이 동의해서 그냥 맘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얘 동의도 당연히 얻어서 보내는 걸로 해석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합헌적으로 법률 해석을 해주면 이 법은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지방 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걸 그냥 추가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해석하면은 물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허용될 수 있다. 결론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합헌이다. 이 법률은 합헌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허용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리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명령을 받아 봉급의 반액을 지급받은 자는 무죄 선고를 받은 때 그 차액을 소급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법 내용 자체는 그런 거죠.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은 일단 휴직명령 받고요. 휴직명령 받으면 봉급의 봉급이 반토막 납니다. 즉 반액밖에 지급을 안 받아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은 미안해 돈 돌려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 차액을 소급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자, 무죄를 선고를 받은 때라고만 돼 있는데 법에는 이때만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뭐 또 들어가야 된다? 자, 형식상 무죄 판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용상 무죄 재판도 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휴직명령을 받아서 봉급을 못 받았다가 나중에 무죄 선고를 받았으면 좋았는데 공소기각을 받았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어요. 왜 공소기각 받았느냐? 그죠?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고소가 없었다든지 또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소기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소가 없어서 공소기각이 나왔지만 고소가 있어서 만약 재판이 끝까지 진행됐다 치면은 실체 재판으로 나아갔다 치면은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나올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난 억울하다. 나 무죄 판결 내려달라 하는데 그렇죠? 소송 요건을 안 갖췄기 때문에 무죄 판결, 실체 판결 하기 전에 그냥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자, 요걸 형식상은 공소기각이지만 내용상 무죄 판결이다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도 아무 잘못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못 받았던 봉급을 받아야겠죠. 받아야 되는데 법에는 어떤 경우만 봉급을 돌려주겠다? 무죄 선고를 받은 데만 봉급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니까 당신의 봉급은 안 돌려주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고소만 있었으면 무죄 판결을 무조건 받았을 사람인데 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받았다고 해서 돈 안 돌려주는 건 안 되겠죠.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대법원에서 집어넣겠다. 즉 형식상 무죄 판결 받았을 뿐 아니라 형식상으로 공소기각이지만 내용상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여기 다 집어넣어 주겠다. 그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정당한 그런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형식상은 공소기각이지만 내용상 무죄 판결 받은 사람에게 봉급 다 돌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합헌적 법률 해석
가능하다 하는데 여기는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틀리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본 거 못 받은 거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민사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규범 통제가 아니에요. 위헌법률 심판, 뭐 명령규칙 심사 뭐 이런 자, 규범 통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판할 때마다 다 법률 해석이 문제가 되면은 다 그때 합헌적 법률 해석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 통제를 전제로만 하는 것이다. 틀리고요.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이루어진다. 역시 틀리는 겁니다. 재판할 때 법률 해석하면은 항상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틀린 부분이 되고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맞죠? 자, 개정 법률인데 법률 조문 한두 개 고치면은 그죠? 그거는 뭐 일부 개정이니까 크게 문제 없지만 자, 전체를 다 뜯어 고친다. 전문 개정 또는 전부 개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전부를 다 뜯어 고치면은 결국은 자, 기존 법률 구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 신법을 제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자, 종전 법률에 있던 부칙이 없어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법률이 있던 걸 조금만 살짝만 고치면은 기존에 있던 부칙은 그대로 그냥 계속 이어져서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개정하면 전부 개정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 고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법률을 없애은 거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법률에 붙어 있던 부칙이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자, 새로 전부 개정한 거에다가 그 부칙을 계속 살리고 싶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게 마찬가지여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요.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요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 세 줄 얘기했던 거, 쭉 얘기했던 거, 요 부분은 누구의 입장이다?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이거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법이 전부 개정됐다. 그러니까 이제 조세관명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자, 예전에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본칙 쭉 1조부터 쭉 있고 뒤에 이제 부칙 그래서 이제 1조, 2조, 3조 경과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부칙에는 종전에 법이 조금씩 개정됐는데 자, 종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계속 종전 법률을 규정하겠다. 그래서 부칙, 종전 법률이 어떻는데요? 자, 회사들에게 뭔가 국가에서 세금 면제시켜주고 대신 뭐 열심히 키워서 상장하세요. 만약 대충 하다가 상장 안 하고 그냥 먹튀 하는 식으로 되면은 그동안 면제시켰던 세금 가산세까지 붙여서 다 받아내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부칙에 의해서 그게 계속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돼 있었던 겁니다. 자, 그걸 갖다가 전부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법을 전부 개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부칙이 전부 개정하면서 부칙을 마련해야 하는데 부칙을 안 만드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부칙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전부 개정된 현재 법에 따르면은 기존 회사들이 상장 안 하고 버티고 있을 때 세금 토해내게끔 하려고 하는데 근거 규정이 지금 없어져 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LG 칼텍스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막 세금 막 700억, 500억, 막 몇백억씩 그동안 면제시켰던 거 다 내놔. 딱 맞았는데 따진 겁니다. 우리한테 세금을 때린다고? 조세법률주의. 법의 근거가 있어 우리한테 세금을 때리지. 무슨 근거로 때립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 딱 보니까 부칙이 없네. 어떡하지?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비록 전부 개정하면서 부칙을 새로 마련하지 않았지만은 그 전에 있던 부칙 계속 살아있는 걸로 봐서 그걸로 우리가 세금을 때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없어진 걸로 어떻게 세금을 때린단 말이야? 이렇게 따졌고 그게 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세금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봤던 부분입니다. 세금 부가세 처분은 정당하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런 입장으로 대법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도 실효된다. 그러니까 뭐 부칙 없어졌다. 세금 못 거둔다. 그런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없어진 부칙도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자, 원칙적으로 전부 개정했으니까 부칙 새로 만들지 않는 한 기존에 있던 부칙은 없어진 게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있는 걸로 볼 텐데 이 사건이 바로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왜 그런 세금들 다 합치면은 몇 조예요, 몇 조. 자, 국가 재정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특별한 사정 때문에 부칙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자, 세금 때린 국세청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입장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거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는요 정반대예요. 헌법재판소는 뭐 원칙적으로 부칙이 없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없어지면 끝. 예외 그런 거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실효된 부칙 조항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살아있는 걸로 해석을 해? 이걸 살아있는 걸로 해석을 해서 세금 거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은 자, 요 첫 줄처럼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거니까 종전의 법률에 있던 부칙은 당연히 시로된다. 거기서 끝입니다. 예외적으로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살아난다? 아,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시로되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없어진 부칙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의 입장인지. 자, 이거 헌법재판소 입장이 아니라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 자, 국민투표입니다. 자, 국민투표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자,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관위원장을 필요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국민투표법에 나와 있는 자,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함정을 팔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자, 보통 함정을 많이 파는 곳이 거기에요. 자, 먼저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10만인을 뭐 20만인, 30만인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피고가 누가 되느냐? 피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뭐 대법원장을 피고로 하여 또는 뭐 그렇죠? 다른 사람은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뭐 등등으로 다른 걸로 살짝 바꿔서 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투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느냐? 30일입니다. 이 30일 역시 뭐 10일, 14일, 뭐 20일 이런 식으로 여기 투표일로부터 지금 30일로 되어 있는데 30일이 틀렸어요. 20일입니다. 20일. 그렇죠? 이 20일을 뭐 10일, 14일 또는 이렇게 30일 이런 걸로 바꿔서 이제 틀리게 내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야 되느냐? 관할이 어디냐?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근데 이걸 역시 뭘로 바꿔서 냅니까? 헌법재판소로 살짝 바꿔서 틀리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하나하나 우리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국민투표 이건 무효 아니냐? 이렇게 자,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자, 몇 명? 10만인 이상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피고는 누구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며칠 이내냐? 20일 이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어디에다 제기하는데 대법원이라는 거 우리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정말 쪼잔하게 될 때는 요것도 바꿉니다. 자, 국민투표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으로 돼 있죠? 이걸 갖다 뭘로 바꿔? 투표인이나 정당은 무효 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 원고 제소권자를 투표인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다 살짝 정당도 가능한 것처럼 투표인이나 정당은 이렇게 놓고 틀린 지문으로 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투표인만이 할 수 있다. 정당은 없다. 그것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자, 투표인들만이 한다. 투표인 당신 투표했는데 뭔가 이 국민투표에 불만이 있군요. 네, 난 불만이 있습니다.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10대에 중학교를 다녔고 20대에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뭐 대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인 10중 20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투표인만이 할 수 있다. 즉 뭐 정당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몇 명? 10만인 이상이다. 이거 20만인이나 30만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자, 피고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라는 거. 역시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틀리는 지문이라는 거. 그리고 자, 제소기간은 20일 이내라는 거. 이걸 갖다가 여기처럼 30일로 바꾸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자, 투표인은 10중 20대다. 이거 꼭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 중에서 하나 날짜 20일을 30일로 바꿔서 지금 틀리게 낸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볼게요. 자,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 국민투표 대상이므로 결국 뭐 얘기하고 있나요? 자, 수도 이전하는데 대한민국 수도를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왜 그냥 법률 가지고 옮겼느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됐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자, 실제 사건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헌법이다. 따라서 관습헌법은 그냥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습헌법을 바꾸자, 즉 대한민국 수도를 바꾸자 할 때는 헌법 개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자, 헌법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거치게 돼 있죠. 그 국민투표를 결국 헌법 개정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법률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수도를 옮기면은 이 국민투표를 생략한 거고, 따라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 그래서 유연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이제 자,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72조 국민투표 대상이므로 대통령이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이 가지는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아니 국민투표권 침해해서 유연이라면서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틀리나요? 다르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 헌법재판소 결국 이제 다수 의견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왔다? 130조. 그렇죠? 130조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른 국민투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0조에 국민투표권 침해라고 나왔던 겁니다. 자,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요.
달라요. 자, 국민투표에는 130조 국민투표와 72조 국민투표 두 개가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 결론 이 중에서 뭐 안 거쳤기 때문에 위헌이다. 130조 국민투표를 안 거쳤기 때문에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라고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72조 국민투표권 침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그럴싸한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한 명, 재판관 한 명의 소수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답으로 골라내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한 명은 요게 수도 이전을 할지 말지 이게 뭐다? 외교 국방 통일 그런 중요 정책이라고 봤던 겁니다. 따라서 72조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었고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투표권 침해인데 그 국민투표권은 72조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요거는 한 명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결론은 국민투표권 침해에서 유연이라는 건 맞는데 몇 조? 130조. 그래서 130조예요. 그래서 72조 국민투표가 아니라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로 유연.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군주제를 채택할 수 없다. 없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의례적인 권한만을 가진 입헌군주제는 도입할 수 있다. 그죠? 뭐 의례적인 권한만을 가진 입헌군주제.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영국 여왕, 뭐 일본 왕처럼, 그죠? 그런 사람들 한 명 앉히는 거 괜찮지 않느냐? 뭐 드라마도 만들어주고 막 조선 왕을 다시 막 앉히자 뭐 관광 사업도 커지고 좋지 않느냐? 그럴싸하게 맞는 것 같은데 현재 헌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헌법상 안 돼요, 안 돼. 헌법을 고치면 모를까? 현재는 안 됩니다. 왜?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공화국의 의미는 군주가 없는 나라, 왕이 없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을 고치지 않는 한 형식적인 의전만을 담당하는 입헌군주제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이란 의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자,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맞죠? 그래서 자, 귀화 허가는 누가 받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받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었던 외국인은요. 그 사람은 국적 회복, 그렇죠? 국적 회복 허가를 따로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귀화 허가냐 아니면은 자, 국적 회복 허가냐 대상이 누구다? 자, 국적 회복 허가는 현재는 외국인이지만 과거에 한 번이라도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거고요. 자, 귀화 허가는요 한 번도 대한민국 사람이었던 적이 없던 사람. 순수한 외국인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자, 맞고요. 자,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귀화 허가를 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최근에 법이 개정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예전에는 법이 자, 귀화는 법무부 장관이 귀화 허가를 하면은 그때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단순히 법무부 장관이 귀화 허가를 한 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언제 취득한다? 그 후에 선서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잘 지키겠습니다. 자, 선서하고요. 그 다음에 귀화 증서를 줍니다. 즉 선서하고 증서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예전보다 국적 취득 시기가 약간 늦춰졌어요. 자, 귀화 허가하고 자, 다음 주에 나오세요. 선서하고 자, 그 증서 드립니다. 일주일 후부터 이제 그때부터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 취득 시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 선서하고 증서 받았을 때 요때 비로소 국적을 취득한다는 거. 그래서 귀화 허가를 받았을 때 바로 국적을 취득한다? 이제 틀리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원정 출산자죠. 원정 출산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뭐가 틀리나요? 틀린 거죠.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우리나라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최대한 이중국적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국적 가진 사람은 두 개 못 가집니다. 두 개 못 가져요. 외국 국적을 하나 포기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든지 그래서 이제 하나만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제 우수한 능력자라든지 우리나라 국익에 기여할 것 같다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 두 개 다 가져도 좋아. 대신 뭐 서약 하나만 해. 그죠? 우리나라 안에서 뭐 자기 나라 법 내세우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거. 자,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키겠다 등등 그런 내용들은 자, 서약 하나만 해. 서약하면은 뭐 두 개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자는 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 포기. 자, 한 개 국적 포기. 한 개 포기. 대충 이렇게 쓸게요. 두 개 못 가집니다. 한 개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원칙. 하지만 예외. 두 개 다 가질 수 있어요. 즉 포기하지 않고 대신 뭐 하면 됩니까? 서약. 자, 서약을 하면은 이때는 뭐 두 개 가질 수 있다. 두 개. 자,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포기 또는 서약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쭉 법에 되어 있는데 자, 요 사람만큼은 당신은 뭐
서약하는 거 기회 안 줍니다. 즉 두 개 절대 못 가지게 해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나머지 하나는 포기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자가 바로 원정 출산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출생 당시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즉 원정 출산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즉 포기하지 않더라도 서약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즉 이렇게 서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기하거나 서약. 포기하면 둘 중에 하나만 가지는 거고, 서약하면 둘 다 가지는 거죠. 네, 서약하고 이렇게 신고할 수 있다. 즉 둘 다 가질 수 있다. 틀리는 거죠. 원정 출산자는 둘 다 못 가지게 한다. 따라서 원정 출산자는 서약 못하고 뭐만 해야 됩니까? 포기밖에 못해요. 포기. 그렇죠? 포기밖에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된다.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걸 따르겠지만, 그게 없으면은 몇 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1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그렇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1년이면 너무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3년이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그럼 뭐만 바꾸는데요?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도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진정소급입법의 개념 자체가 이거죠.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규율하는 게 진정소급입법이고요. 부진정은요, 이미 종료된, 즉 이미 완성된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그렇죠?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과거의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게 부진정소급입법이 되고요. 자, 이 뒤에 보면은 뭐 쭉 다 진정소급법에 대한 내용으로 쭉 써 있고요. 다만 위에서 얘기했던 게 요게 진정소급법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결론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해당하지 않는데요. 자, 내용 볼게요.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하는 퇴직연금 수급권. 그렇죠? 자, 이때 내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그리고 자, 매달 퇴직연금 200만 원씩 받고 있었어요. 매달 받고 있었습니다. 딱 이때 갑자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나요? 뭐 연금 줄이는 걸로 개정이 됐죠. 뭐. 아, 그동안 200씩 받으셨나요? 이제부터는 뭐 190만 원씩만 받으세요. 이제 190으로, 앞으로는 매달 190으로 줄여서 매달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기존에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쭉 받아왔던 월 200만 원씩, 요걸 190으로 바꿀 테니까 그동안 10만 원씩 더 받아갔죠? 이거 토해내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줄입니다.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자,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즉 법 개정 전에 받았던 거는 손댈이 없이 뭐만 바꾸나요?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앞으로 받을 것,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받을 것만 200에서 190으로 줄인 것뿐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는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진정소급입법은 뭔데요? 요거 이미 법 개정 전에 이미 다 끝난 건데, 끝난 거에 대해서 10만 원씩 더 받아갔으니까 내놓으세요. 요렇게 법을 만들면은 이게 진정소급입법이에요.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 사실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종료가 안 됐고 장래에 대해서만 10만 원씩 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진정소급입법은 아니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뭐 장래 입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부진정소급입법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퇴직이라는 것 자체는,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조건인 퇴직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현재 뭐 건물이 건설 중에 있었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 그렇죠? 과세년도가 현재 1년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걸로 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받아간 돈, 그것까지도 규율하는 내용이라면은 진정소급입법이 맞다. 하지만 이건 손대지 않고 앞으로에 대해서만 연금 액수를 줄이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거는 진정소급입법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만약 보게 되면은요, 원칙적으로 유연이에요. 진정소급입법은 역사 바로 세우기 등등 중대한 공익사유가 있을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처럼 부진정소급입법이다 또는 장래입법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돼요. 어느 때만 허용이 안 됩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반했을 때, 그때만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 진정소급이냐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냐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11번 볼게요. 자, 2007년 12월 전부 개정된 최고보상제도가 2000년 최고보상제도가 최초 시행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최고보상 기준 금액이 아닌 종전의 자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연금을 지급받아온 산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요건 이제 조심해줘야 되는 판례예요. 자, 우리 최고보상제도는 그거죠. 아주 많이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을 아주 조금 주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처럼. 최저임금제도는 제일 조금 주더라도 이만큼 이상은 주세요. 최고보상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산재 보상금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요만큼까지만 받아도 돼요. 상한을 정해놓은 거. 그게 이제 최고보상제도입니다. 즉, 자, 보상금을 갖다 줄이려고 만든 게 최고보상제도예요. 근데 자, 최고보상제도 관련해서는 유연으로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최고보상제도 결국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산업재해 보상을 입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입어가지고 내가 크게 다치고 뭐 등등 해서 뭐 또는 유족이 있다든지 해서 자,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일시금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매달 조금씩 연금으로 받을 거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일시금으로 받으려고 했더니 2억이래. 근데 매달 받으려고 했더니 한 달에 200만 원씩이래. 결국 뭐 남은 수명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오래 살 수 있으면 매달 200만 원씩 받는 게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 싶으면 지금 뭐 목돈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2억 그냥 지금 받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죠? 자, 한 번에 일시금 받는 것보다는 매달 200만 원씩 받겠다. 이걸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자, 보상금 이제 많이 주기 싫으니까 최고보상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200씩 주던 걸 뭐 확 줄이는 겁니다. 170으로 줄이겠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 200씩 받을 줄 알고 이거 대신 이걸 선택했는데 이렇게 줄이면은 내 신뢰는 어떻게 보호해 줄 겁니다. 어떻게 보호해 줄 겁니까? 그래서 자, 최고보상 제도가 한번 유연 결정이 나왔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그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2년 6월의 유예기간이에요. 2년 6월의 유예기간. 자, 그때는 법을 이렇게 갑자기 딱 바꾸면은 이 사람들 210 받다가 170으로 바꾸면 신뢰 침해가 있겠죠? 그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과 규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 이 법은 뭐 2년 6월 후부터 시행하겠다. 자, 2년 6월의 유예기간을 줬어요. 유예기간. 자, 헌법재판소는 2년 6월의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고 봤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2년 6월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법이 이제 구역 바뀌어가지고 이분들한테 뭐 계속 2년 6월 넘도록 계속 종전처럼 200만 원씩을 계속 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자, 2000년에 처음 최고보상제도가 들어왔는데 2년 6월의 유예기간을 딱 달고 들어왔더니 요게 유연이 나왔다. 그래서 그 후에는 뭐 이분들한테는 계속 주는 겁니다. 종전처럼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계속 주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2007년 말에 가서는 2000년부터 2007년 말까지 결국 이제 법 시행일자로 보면 8년이에요. 8년 동안 충분히 종전의 신뢰를 보호해줬습니다. 200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들에게도 최고보상제도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즉 차이는 뭡니까? 기존에 있던 신뢰를 2년 6개월만 더 보호해주느냐 아니면 8년을 보호해주느냐 이 차이예요. 자, 7년이나 8년 정도 이 정도 보호해줬으면 이미 충분히 신뢰보호는 다 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최고보상제도 딱 뜬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유연하시면 안 돼요. 최고보상제도가 나와도 유연인 판례가 있고 합헌인 판례가 있어요. 유연인 판례는 뭐 때문이다? 키워드 2년 6월의 유예기간이 나오면 유연이에요. 너무 짧아요. 하지만 7, 8년의 날짜, 7, 8년의 기간이 나오면 합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사례 볼게요. 다시. 자, 2007년 자, 정부 개정된 최고보상제도가 2000년 최고보상제도가 최초 시행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자, 최고보상 기준금액이 아닌 종전에 자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연금을 지급받아온 근로자들에게 즉 200만 원씩 받아오던 사람들에게 그렇죠? 최고보상 기준금액으로 하면 170이죠. 자, 200씩 받아오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왜? 딱 보면 2000년, 2007년, 한 7, 8년 차이 나죠. 요쯤 되면은 이제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 신뢰보호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부터는 돈 조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쵸? 당신들의 신뢰 영구히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기간 7, 8년 보호했으면 됐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고보상제도가 나오고요. 자, 2년 이후의 유예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판례는 우리가 결론 이걸로 보셔야죠.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7, 8년 기간이 나오는 판례가 나오면 그때는 뭐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결론 다르게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혜적인 송구비법을 하여야 하므로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다. 자, 국법보다 신법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시혜적인 송구비법을 하여야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의무 없어요. 입법자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입법자가 시혜적인 송구비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그렇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자가 시혜적인 소유법을 할지 말지는 전부 다 뭐다? 입법자의 재량이에요. 재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입법자가 시혜적인 소유법 하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헌법 위반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이미 틀린 거예요. 뒤에는 다 봤죠? 자, 헌법 전문,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 그리고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들, 이런 경제에 관한 조항에서 사회국가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국가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전문에서부터 여러 가지 조문에서 다 복지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를 우리가 구체화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틀린 거는 딱 앞에 하나예요.
자,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즉 우리 헌법에는 사회국가 원리 이 6글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사회국가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국가 원리라는 6글자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 보니까 뭐 여기저기에 다 사회국가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함정입니다. 사회국가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서 맞죠? 119조 1항 개인의 자유와 창의 존중해 주겠습니다. 2항 자 그다음부터는 규제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이런 표현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헌법 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거 헌법적 지침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독자적인 유연심사의 기준이 된다. 이 뒤에가 틀린 거예요. 그죠? 자,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 조항으로서 헌법적 지침, 경제에 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조문이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기본권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기본권이면 대부분 모든 국민은 뭐뭐할 권리가 있다, 뭐뭐할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든지, 그죠? 특히나 10조에서부터 36조까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여기는 119조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내용 자체도 뭐뭐할 권리가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 민주화 이런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아니에요.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유연심사의 기준이 된다. 독자적인 유연심사의 기준도 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 119조 2항은 국가가 경제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목표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습니다. 네, 적정한 소득의 분배도 헌법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주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요거 부분이 틀린 겁니다. 틀려요. 자, 그래서 비록 헌법에서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다. 자,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위해서는 당연히 누진세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진세를 꼭 도입해야 되는 의무는 안 나온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누진세를 안 하고 그냥 단일 비례세로 해도 괜찮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진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자,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 틀립니다. 틀려요. 즉, 이 당시에 법을 만들었는데 금융소득은 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때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있을 텐데 금융소득 많은 사람에게는 누진세로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이 다 세금을 거둔 겁니다. 요거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항상 누진세를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 적정한 소득의 분배 있잖아. 그래도 필요하다 싶으면은 누진세 않고 그냥 단일세로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웬만하면 누진세가 좋겠지만 반드시 항상 세금 거둘 때마다 누진세를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헌법에서 실현해야 할 목표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가장 우선시해야 될 목표는 아니에요. 국민 경제의 성장, 고용, 안정 등등 여러 가지 목표를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조화롭게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고용 안정 이때도 IMF 직후였거든요.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서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라는 목표를 약간은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목표보다 얘가 무조건 월등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고용 안정 등등 경제 성장 등을 위해서는 여러 목표를 간에 조화를 이루어서 하다 보면은 누진세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다 해서 여기서 누진세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자,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데 두는 것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두어야 한다. 얼핏 읽으면 그러겠지 문화 그 자체에 중요한 거 아니야?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지문입니다. 얍삽하게 요거 두 개를 바꿔치기 해놓은 거예요. 맞는 문장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자,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된다? 문화 그 자체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된다?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요게 맞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문화 그 자체, 어떤 특정한 문화 거기에다가 뭔가 국가에서 문화정책을 펼치면서 지원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 그 자체에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한 문화를 편들면 안 되고 그냥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거기만 도와주면 됩니다. 자, 문화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걸 만들든지 여러분들 알아서 만드세요. 자유롭게. 우리가 여러분들 자유로운 창의 그런 거 다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바꿔치기 하면은 찾아내기 힘들어요. 미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문화풍토 조성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두어야 한다. 틀려.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7번입니다. 자,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헌법적 보호법이, 즉 민족문화유산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9조가 전통문화의 개성발전 뭐 이런 것도 써 있는데, 자, 헌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게 뭐다? 자, 민족문화유산은 훼손에 관한 가치 보상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상하는 것, 자, 존속 보장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적 보호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역시 틀린 문장입니다. 두 개를 또 역시 바꿔치기해서 낸 거예요. 바꿔치기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사건에서 나온 부분이죠. 자, 전통 사찰이 있는데 그 경례지 주지 스님이 그런 거 함부로 팔아먹고 뭐 등등 하면은 뭐 큰일 나죠. 저 전통 문화가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지 스님이 전통 사찰 경례지를 함부로 팔아먹고 한다 이럴 때는 국가에서 이제 규제를 합니다.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걸 갖다가 절 경례지를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뭐 여기다 뭐 고속도로를 내겠다, 뭐 도시를 세우겠다, 뭐 등등으로 인하면은 공용 수용 필요하니까 보상금 주고 수용하죠. 그래서 이 절을 갖다가 수용해가고 이거 헐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헐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때도 뭐 어느 한 국가기관이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꼭 공공에 필요한 건지, 과연 전통사찰을 훼손하면서라도 고속도로를 지어야만 되는 건지 등등 심사를 해서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팔아먹을까봐 주지스님이 뭐 팔려고 하면은 규제가 들어오면서 국가 등이 나서서 이걸 갖다가 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거,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평등 원칙에 반한다 그 판례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전통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할 때 헌법적 보호법익은 어디에 있다? 그 민족문화유산, 전통사찰의 존속보장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존속보장이 중요한 겁니다. 즉 뭐 존속보장이라는 게 현재 있는 거 그대로 놔둬라. 절을 최대한 그대로 있게 놔둬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 당시 국가 쪽에서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아니, 우리가 거기다 고속도로 낼 때 절, 경례지 가져가고 절 헐고 그게 끝이냐? 아니잖아. 보상금 충분히 준다. 우리는 뭐 다 해주고 있다? 가치보상.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가치는 다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문화유산 보호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 다 훼손한 다음에 돈만 물어주면 되냐? 수용 보상금. 가치 보상만 해주면 되느냐? 그거는 크게 관련 없고요. 뭐가 중요한 거다? 민족문화 존속보장 그게 중요한 거다. 절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는 문장으로 다시 볼게요. 자,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자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자,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죠?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민족문화유산을 훼손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이러한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에요. 역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장 들어갔을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학교 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그죠? 그러니까 뭐 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우수한 농산물을 먹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취지는 좋죠. 이렇게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런 학교 급식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자, 요게 자,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효력이 있다. 틀렸습니다. 효력이 없다.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바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티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건 뭔데요? 자, 조례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법령을 어기면 안 돼요. 법령이 위에 있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령이 뭔데요? 법률과 명령이죠. 법률과 명령. 근데 이 가트하고 뭔 상관인가요? 이 가트가 조약입니다. 조약이에요. 자, 조약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정확히는요, 국회가 동의를 해준 조약이라면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라면 대통령이 체결하는, 혼자 체결하는 거니까 뭐 대통령령,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약이라는 건 다 뭐 법률 또는 명령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조례보다는 위에 있다는 겁니다. 법령이에요, 법령. 따라서 조례가 이 법령 위반하면 무효가 되죠. 근데 이 가트가 뭐다? 우리가 국회 동의를 얻은 조약이에요, 조약. 법률입니다, 법률. 지금 이 전라북도 급식조례안은 법률을 어겼어요. 그래서 무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가 맞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겁니다. 자, 가트에서 그런 걸 정해지고 있거든요. 내국민 대우 원칙. 다른 나라 사람들도 내국민과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해줘라. 근데 뭐 국내 우수 농산물만, 국내 이것만 차별해서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트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되는 사안입니다.
자, 밑에 19번 볼게요. 자, 헌법상의 여러 통일 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 의무를 선언한 것이다. 그렇죠.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책 수립하고 노력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은 자, 국가의 통일 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틀렸습니다. 자, 통일 관련 조항들은 그 국가의 통일 의무를 선언한 것 거기서 끝이에요. 자, 그로부터 통일에 대한 기본권, 즉 무슨 권리가 도출된다.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기본권이 도출되느냐 도출되지 않느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 도출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3.1 운동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단어에서 뭐 기본권 나온다?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헌법 전문에 녹아 들어 있고 또 우리 자, 헌법 본문에도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기본 원리들, 그죠? 뭐 국민주권의 원리 이렇게 평화통일 통일 관련된 원리, 그죠? 그리고 뭐 국제평화주의 뭐 등등, 법치주의 등등. 자, 이런 기본 원리로부터도 기본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원리 위반이면 헌법 위반인 건 맞아요. 하지만 뭐 여기서 기본권이 나와서 기본권 침해당했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평화통일 관련 조항들, 즉 평화통일의 원칙에서 뭐 기본권은 나오지 않는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자,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으므로 맞죠? 이렇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를 위하여는, 즉 협력의 동반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서 대처하고 있고요. 자, 후자 반국가 단체라는 측면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서 이에 대처하고 있다. 여기까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보안법과 그래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상호 그 규제 대상은 같지만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그럴듯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죠. 하나는 뭐 동반자, 하나는 뭐 반국가 단체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반국가 단체 어디 숨어 있나요? 여기죠. 반국가 단체. 그래서 자, 동반자냐 반국가 단체냐 여기에 따라서 법을 따로따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입법 목적이 다릅니다. 근데 그 규제 대상은 같느냐? 즉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넘어가서 북한 사람 만났다. 이게 뭐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로 처벌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북교류 협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지원 혜택도 받고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는 똑같이 대상은 똑같지만은 그 입법 목적만 달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헌법재판소는 상호 그 규제 대상도 다르고 입법 목적도 다르다. 다 다르다고 봤어요. 다 다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 판례의 결론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 두 개법은 그 규제 대상, 그 입법 목적 다 달리하고 있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굉장히 쪼잔하게 이렇게 바꿔서 내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보니까 자, 국가보안법이 먼저 만들어졌었어요. 국가보안법. 자, 그 후에 만들어진 게 남북교류에 관한 협력법입니다. 남북교류 협력법. 간단하게 그냥 남북교류법이라고 할게요. 이게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만약 규제 대상이 똑같다고 보게 되면은, 그죠? 똑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게 되면은 똑같이 북한 넘어가서 북한 사람 만난 거 하는데 이게 뭐 옛날이니까 이게 국법이 되는 거죠. 국법. 얘는 신법.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신법.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각기 달리 적용하는 법이 두 개 있으면은 국법과 신법의 관계라서 국법과 신법의 관계면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요게 만약에 일반법이고 얘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 얘가 특별법 아니냐. 마찬가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요거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내가 북한 넘어가서 북한 사람 만나더라도 나를 잠입탈출죄로 처벌할 게 아니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신법이고 특별법이니까 이런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줬어요. 둘의 관계는 이런 관계, 국법과 신법 관계, 일반법, 특별법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왜요? 그 규제 대상 그리고 입법 목적 다 달리하고 있다. 아니 뭘 같이 하고 있어야 이게 동일한 걸 갖다 다루고 있는데 법이 또 하나 만들어졌네요. 국법과 신법이군요. 뭐 일반법과 특별법이 얘기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그렇게 안 봤어요. 입법 목적뿐 아니라 규제 대상도 다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법이다. 이렇게 봐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넌마 처벌받아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20개 OX 문제 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쪽 OX 문제 진행하실 텐데요. OX 문제가 여러분의 합격에 꼭 큰 도움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